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노정열의 시시각각에서는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산내 골령골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6.25 전쟁이 터진 직후부터 이듬해까지 대전 형무소 수감자와 지역 주민 등 무려 최대 7천여 명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학살된 사건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해 발굴과 피해자 배해 보상 문제,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이 골령골 문제, 그 상처와 비극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세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이분들과 함께 진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대전 산내 사건 희생자 유족회 전미경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미경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탐사 보도 전문 매체 휘슬의 정진호 책임 프로듀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대전 CBS 신서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분의 좋은 말씀 기대를 하고요.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대전시 동구 산내 지역의 포도 재배 면적은 154헥타에 달하고 있고 대전 산내 골령골 주변은 그저 포도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산내 골령골이 붉은 포도빛,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가진 곳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지난 2000년. 분단과 전쟁 속에 벌어진 비극의 실체는 반세기가 흐른 뒤에야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이제야 영 알아서 오늘 처음으로 대전 왔어요. 오고 보니 사진을 보니까 말이 안 나와.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이 밝혀지기는 이제 하나씩 둘씩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기를. 이후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시작됐고 7년 뒤인 2007년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공간,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포함해 30여 명의 유해가 뒤엉킨 채 발견됩니다. 해서 한 30명 내지 35명 정도가 저 위를 향해 보고 산 쪽을 향해서 얼굴을 그러고 이제 앉아서 촬영 나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머리 총상 같은 게 머리 뒤통수로 난 걸로 봐서 뒤에서 총을 맞지 않았나. 처참한 현장, 유족들의 서름 속엔 수십 년의 한이 서려 있습니다. 말을 해서 뭐라겠어요. 지금 60년이라는데. 이불이라도 찾아다가 태워다가 어머니 아버지 산수 옆에다 묻어줬으면 좋겠어. 뿌리주 그래 됐으면 좋겠어. 억울하고도 한 맺힌 죽음. 국가는 지난 2010년 골령골 집단 학살을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인정합니다. 골령골의 아픔이 세상에 알려진 지 꼭 10년 만이었습니다. 이후 2015년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20여 구의 유해를 추가로 발굴했고 지난해 대전 동구청이 참여한 발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대전 골령골은 한국전쟁이 터진 직후였던 1950년 6월 말부터 대전 형무소 수감자와 지역 주민 등 최대 7천 명이 학살당한 곳입니다. 당시 대전 형무소에는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관련자 등이 대거 수감돼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충남지구 방첩대, 제2사단 헌병대, 지역 경찰 등으로 골령골 1km에 걸쳐 모두 8개 구역에서 학살이 자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골령골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국가가 정말 무능했을 때 국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는구나. 그럼 국가가 무능하지 않고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지금까지 대전 골령골에서 이뤄진 유해 발굴은 모두 3차례. 무려 7천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작 288구의 유해만이 수습됐을 뿐입니다. 앞으로 골령골에 평화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올해와 내년이 사실상 마지막 유해 발굴입니다. 국가가 골령골 유족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법적인 방안도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진실 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의 어떤 신청으로만 이제 조사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가해자였던 국가 공권력이 숨기고 있는 많은 이런 자료라든지 정보들을 밝혀내는 데 있어서 이기 진실 화해인회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억은 과거의 일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현재 진행형의 인식입니다.
굴령골의 기억 전쟁. 그래서 그 비극을 어떻게 기억할지, 그리고 그 기억을 어떻게 책임질지 역시 우리의 몫입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자국민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신 기자님, 먼저 이 살령권 문제를 아주 밀착 취재해 오셨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예, 지금 산내 사건은 한국 전쟁 당시에 그 국가 경찰과 국군에 의해서 민간인이 학살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예, 지금 그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인데요. 그 80년대, 90년대서부터 시민사회단체하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됐었고 99년도에 미국에서 그 기밀 문서가 해제가 되면서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참여정부 시절 들어서서 이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유해 발굴이라든지 진상 규명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왔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유해 발굴도 되고 특별법도 제정이 되어서 유족분들한테 배상이라든지 보상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먼데요. 그 평화공원을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유해 발굴이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유족분들에 대한 그 배보상도 적절하게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아직도 미완의 과제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전미경 회장님, 유족회 대표로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신지요? 네, 저는 1950년 51년 2월경에 아버님이 좌익 혐의로 체포되셨어요. 충남 서천에서. 근데 이 삼촌께서 좌익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고립되니까 아버님이 동생을 피신시켰거든요. 그 동생을 피신시켰다는 이유로 아버님이 대신 끌려오시게 됐어요. 근데 끌려오시고 바로 군사재판을 받고 2주도 못 돼서 사형이 집행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버님을 골령골에 잃고 한많은 세월을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제가.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 PD님, 2018년도에 이 다큐멘터리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또 최근에는 무적행을 만드셨는데 이 산내 골령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계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제작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대전을 소재로 하는 그 당일치기 여행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대전과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전쟁과 관련된 곳을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골령골이라는 곳을 알게 됐고요. 그 당시에 그 출연자였던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현재 센터장이신 임재근 센터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줬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좀 생기기 시작했고 촬영이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편집을 하는데요. 정말 이상한 기운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측과 함께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보자 이렇게 서로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그 제작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체의 그 정부 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시민분들이 모아주신 제작비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됐죠. 네, 그게 출발이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 다큐멘터리를 영어 버전으로도 만들었어요, 자막으로.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제 공유를 하다 보니까 또 앨런 위닝턴이라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분의 유족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초청도 하고 여러 가지 계속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국은 무적행이라는 다큐멘터리까지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예. 참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이 제목이 참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 살령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셨는지요? 방금 영상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참여정부 때 진화의 1기 활동 그리고 그때 통과시킨 법 이후로 사실상 이런 진실규명 활동이나 우리가 역사를 바로 보려는 어떤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거의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앙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반성의 일환으로 작년에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이 진화의 2기가 출범하는 이 법이 개정이 됐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 공식적인 활동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뭐 저도 사실 여러 번 그 이 지난해 발굴 현장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그 필요하신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 같이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정치권 모두가 같이 우리의 역사와 아픔과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보고 또 같이 노력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함께 이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얼핏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아실 텐데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크게 되지 않은 점, 또 지난 보수 정권 하에서 사실상 무산되거나 미온적인 행태가 되면서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7천여 명의 이 목숨을 잃은 이 비극인데, 가장 큰 문제가 수습된 유해가 300구가 채 안 되는 것인데 그 이유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신 기자님 먼저 한번. 우선 이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예산이 제대로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멈춰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지난해부터 동구청이 참여해서 다시 유해 발굴이 시작이 되긴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지난 10년 동안 이것들이 멈춰 있다 보니까 지금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역부족인 건 사실이죠. 그렇군요. 예산 문제도 있지만요. 사실 사회적 시각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했는데 동네 주민분들은 이제 이게 알려지는 게 별로 원치 않는 거죠. 이른바 이제 땅값 떨어진다 뭐 이런 시선도 있었었고, 사람 많이 이제 죽었던 곳이니까 뭐 귀신 나온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그런 그 이제 소문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여기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이른바 이제 사상범 좌익 관련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빨갱이라는 낙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피해자분들도 발설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이제 지탄받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런 사회적 시선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됐기 때문에 유해 발굴이 좀 더디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우리 신 기자님이 예산 문제를 현실적으로 짚어주셨고, 우리 정 PD님은 우리 사회의 그런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분위기와 그 편견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또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 토지 주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거리감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런 이유로 좀 지체된 경우들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특별법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법률적인 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했었는데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신 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선거운동을 우리 산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수십 년간 사신 분들 하고 이제 선거운동도 하고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의정활동 하냐고 만나 뵈면 사실은 이제 그 당시의 기억을 안 좋게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기는 해요. 왜 그걸 자꾸 이렇게 들추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 주민분들도 또 그분들의 역사 속에서는 또 그런 이 역사적인 맥락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정치권이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그 시대를 좀 제대로 보고 우리 국가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득하기도 하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막상 이제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오히려 그냥 정치적인 일종의 갈등의 소지를 만들기 싫어하는, 회피하는, 이제 또 그 전에 이제 보수 정부 10년 동안은 이제 정부의 성격도 뭐 과거사 이미 많이 하지 않았어? 약간 이런 태도로 사실은 이제 이 지난 정부들이 이 태도를 갖고 있어서, 이 진화위도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기 진화위가 원래 연장을 2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B 정부에서 조기에 이제 끝내버리고 이후에 활동들도 축소시키고 하는 일들이 있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 의지들 이 실제로 정치적인 의지만 있으면 사유지든 뭐 예산 문제든 저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정부 들어서 저희가 이 20대 국회 말이긴 하지만 법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든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중단되지 않고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극이고
아픔이라고 그래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덮어둔다면 그 상처가 언제라도 다시 덧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이 규명된 다음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해발굴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미 소실된 유해들이 상당수 있다고 이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산내 골룡골에 도로가 이제 과거에 나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히 유해가 어디에 묻혀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파봐야 되는데 과거에 도로 개설했을 때 상당수의 유해들이 소실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학살 6.25 때 당시에 그 현장 사진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날 사진과 좀 대조를 해보니까 학살지가 현재 도로 나 있는 곳하고 상당히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의 증언을 좀 들어보면은 공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뼈들이 좀 나왔었다. 그래서 좀 우려되는 거는 이제 왜 유해발굴의 속도가 안 나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미 소실돼 버린 유해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7천여 명의 이 현장에서 300구도 안 되게 발견된 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 발굴을 제대로 하고 확대할 방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화공원이 조성이 되면 유해 발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공원이 이미 생기고 나면은 그 공원을 다시 파헤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해 발굴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공원 조성지하고 또 유해 발굴 추가 발굴 지역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곳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유해 발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이미 소실돼 버린 유해들 뭐 지금 다시 찾을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어떻게 이분들의 그런 넋을 좀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전 회장님, 그동안 장 의원이 말한 대로 그 지역 주민들의 시각도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고요. 사안을 바라보는 그 시각 때문에도 고통이 있으셨을 것 같고 정치권에서도 크게 관심이 없다가 작년과 올해 이제 대전시장이 처음으로 위령제도 참석했다 그러는데 그간의 마음이 어땠었는지요? 너무 착잡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70년 전에 그게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인데 이런 만행을 저지를 적이 그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고 거기다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때는 허락이 없었을 거예요.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만행을 저질렀으면 70년간 묻어둔 이 사건을 오늘날 와서 다시 발굴하는데 장애가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70년 동안 유기되고 그 방치된 이 유골을 다시 발굴하는데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정치권과 행정권이 관심을 갖고. 그렇죠. 야당도 형평성을 잃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유해 발굴을 하면 DNA 감식을 해야 유족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DNA 그 검사 비용이 또 다시 이제 예산 문제하고 맞닿았는데요. 그 예산이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좀 못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은 DNA 검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PD님, 이렇게 모든 한 분 한 분이 사실 한 분의 다큐멘터리가 나올 정도의 현대사의 비극인데 많이 이제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네네. 그 우선 뭐 산내 골룡골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은요 전국 각지에서 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대전 형무소에서 이제 수감됐던 재수자들인데 그 중에는 제주 4.3 때 이제 체포되신 분들도 계시고 여순 때 또 체포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어요. 제가 제주 4.3 유족 한 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 창피했다고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진실을 몰랐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념 교육, 그런 반공 교육 때문에 빨갱이 자식, 그래서 남들에게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비밀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고서는 그 아버님께 느꼈을 그 죄스러움, 그리고 또 분노, 그리고 이거 명예회복을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까지 이제 이르시게 되는 거죠. 이제 어린 시절의 삶은 굉장히 좀 뭐랄까 비참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순 그 유족 한 분하고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분은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제 어렸을 때의 삶은
걔만 또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정말 모든 주변의 시선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숨어 지내야 됐고 이사도 자주 다녀야 됐고 조금이라도 살다가 빨갱이 자식 이런 소문이 나면은 또 밤에 몰래 이사를 해야 되고 그런 삶을 반복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의 삶이 비참했을까. 단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굉장히 속상한 일인데 거기에 더하기로 이런 낙인이 찍혀가지고 삶의 상당수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는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형극의 고통을 안고 살아오신 삶인데 그래서 늦게나마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이 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 또 피해 배부상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전 회장님이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신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그래서 아버님을 재심을 했어요. 재심에 들어갔다. 예. 삼촌을 피신시켰다는 제목으로 체포돼서 오셔서 그렇게만 알았거든요, 제가. 근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서류를. 그래서 전국으로 헤매다가 막판에 육군본부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민간인이 육군본부에 판결문이 있어요. 군사재판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삼촌 피신했다는 죄인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한 동네에 사시는 이장님을 살해했다고 해서 살인 혐의를 씌워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사형언도를 받고 12일 만에 처형을 하셨더라고요. 그 문서를 확인했습니까? 예. 저기를 띄었죠. 예. 판결문을.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이제 그걸 찾아서 나섰죠. 그 증거를 찾아서. 그 고양이를 제가 밤에면 출퇴근을 했어요. 낮에는 생업으로 일을 하고 밤에 출퇴근하면서 지인들한테 다 자문을 하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피해자, 법적으로는 피해자죠. 네. 그분의 가족을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따님을 찾았어요. 제일 큰 따님이 6.25 당시 20살이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집을 문 앞에를 2번 갔다 그냥 왔어요. 제가 안 봤으니까 만약에 아버님이 죽였으면 어떻게 나올라나. 그래서 2번 갔다 와가지고 이의신청 그 시간이 급박했어요. 그래서 막판에 들어가서 그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아버님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하반신을 못 쓰고 혼자 계신데 아버님 누구냐고 그래서 아버님 성함을 댔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기로는 딸 하나 있다가 고생하다 죽었다 소리를 들었는데 자네가 진짜 그분 딸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판결문을 내뱉죠. 그때는 안심하고. 그랬더니 학식이 너무 좋으셔서 그 한문을 다 읽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보더니 판결문을 내려놓으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분이요, 따님이. 그래서 그 청와대 청원 예. 내용은 이렇게 예. 억울한 혹은 아예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한 사례뿐입니까? 아니면 유사한 사례를 청와대에서 20만이 넘으면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재심해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민사재판에서 8484를 받았어요. 그 위자료를. 이자료가 아니라 배상이죠. 예. 그러고서 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데 판사님이 이 사형보상금 3천만 원하고 일일 구금 그거 700 몇십만 원하고 해서 그걸 주라고 판결을 때렸어요. 네. 그래서 그걸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형사보상 받은 게 부당이익금이라고 환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육군본부고 네. 육군본부고 저기 검찰청에서 부당이익금 반환하라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소송이 들어왔는데 1차에서 반반 승소를 했어요. 1차에서 반반 승소를 하고 고등법원에서 지가 완전히 승소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저기가 대법원 넘어가 가지고 5년 동안 계류 중이에요? 예, 계류 중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살고 있는 자택에다 가압류를 해놨어요. 검찰에서. 어쩐 사연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청와대 청원에 올리신 거고. 예. 예. 그리고 이 민간인 학살에서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몇 분이 계세요. 예, 계시겠죠. 그런데 왜 저만이 표적이 되는 까닭이 무언가? 예. 그게 알고 싶어요. 올렸군요. 예. 자, 이 억울함 또 거의 당시에 뭐 이 사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냥 급하게 처형을 하려고 네.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갖다 씌워서 한 게 많을 텐데 청와대에서 어떤 답변 내지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도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그 준비하면서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실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보여주셔갖고 제가 이제 고검 판결문을 방금 좀 읽고 예. 들어왔거든요. 제가 딱 읽고 든 생각은 야 이거는 뭐 어쨌든 우리 대법원의 게으름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고등법원에서 완전히 승소하신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가 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이 반환 소송을 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정확하게 이 부분 형사배상금을 그 판단을 할 때 그 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계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럴 기회가 있었고 그 부분을 하지 않아서 형사배상금의 액수가 확정됐는데 예. 그거를 검찰이 다시 뭐 배상금이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 청구를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금이라는 이 법의 내용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라는 게 그 법의 지금 판단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나 명확한 내용인 것 같고 뭐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다시 뭐 심의를 한다고 해도 전혀 달라질 사항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지금 4년, 5년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참 국가의 그런 어떤 잘못된 일들로 큰 피해와 정말 비극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 또 다른 비극을 예. 안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지금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국민적 공감대와 이 인식이 제고되는 것이 네. 대법원도 판사들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 미명하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5년째 끌고 있는 변명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검찰 쪽에서 대법원까지 가져간 것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제가 합당해 보기에는- 보이지 네. 않습니다. 검찰이 했던 내용 자체도 굉장히 부당한 게 있고 실제로 이 배보상 관련된 법리 중에 그 양승태 이 대법원장 시절에 여러 가지 판례들이 사실 좀 이상해진 것도 많거든요. 거기에 또 등장하는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배보상 이슈에서 특히나 대법원까지 가는 여러 가지 이제 배보상권들의 그런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이 사법 절차 관련된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대법원이 우리 역사 문제를 어떤 식으로 예. 이 판결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느냐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도 굉장히 반성의 지점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대법원, 김영수 대법원장으로 온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이 의지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꽤 몇 고민해볼 필요가 년째인데도 있습니다. 굉장히 미온적인 행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아마 2013년, 14년 요때 아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그 판결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들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후에 필요했었었는데 그 부분에 좀 게을렀던 게 아닌가. 이 건도 그렇고 이 유사한 건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고요. 사실 대법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목소리는 국민들밖에 없죠. 주권자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사법부 똑바로 해라라고 준엄한 말씀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건 관련해서 전 회장님의 사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는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님이 억울하게 그 혐의를 이제 예. 뭐 누명을 쓴 것 이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전 회장님께서 그 부친과 모친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으신 거가 그것은 맞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두 번째 재판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그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이것은 사법부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때 과거사회에서는 그것을 권고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셔서 3천만 원에 그것을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검찰이나 육군본부 측에서는 그 어차피 돌아가신 분인 이것을 동일한 사건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법적인 판단이 잘못됐다.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일련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선 그
이 억울한 죽음으로 배상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판결에 따른 그 형사 보상은 부당이득이다. 이게 이제 검찰과 육군본부 측의 논리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과 잘못된 그 사법부의 판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육군본부 측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너무 좀 과도하게 해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신 기자님의 해석이 합당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고검에서는 그 판결문에 잘 반영이 됐고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3심제다 보니까 이 고통을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 행안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특정 지역의 단일 사건에 대해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인데 우리 산내 골령골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나 또 관련 법령, 제정 조례까지 포함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 전 회장님. 좀 쓴소리를 드리고 싶은 게요. 강철민 의원님 앞에 계시지만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을 때 국회에서 상영회를 했었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그 민주평화당이었던 거예요. 천정배 의원실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상영회를 했는데 대전에 7분의 국회의원이 계셨어요. 20대 국회 때입니다. 뭐 물론 장 의원님 등원하시기 전이었지만은 단 한 분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대전 지역구 7분의 의원이. 예, 한 분도 오지 않으셨고. 그때도 여야가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있었죠. 그리고 또 대전에 그 언론들도 오시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왜 이렇게 관심이 없었을까요? 네, 그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아까 뭐 위령제 때 단체장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황인호 대전 지금 현 동구청장이 제일 먼저 이제 위령제 때 공식으로 왔던 행정기관의 그 이제 수장이었었고 예. 그 위에 허태진 시장이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오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정치권에서 너무 그동안 그 무관심했다. 그러니까 특별법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 의원님 앞에 오늘 나와 계시니까 국회에서 그런 거 좀 산내 관련해서도 특별법 발의할 수 있는 움직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뭐 우리 지역의 그 많은 기초의원들 뭐 그리고 이제 광역 의원들도 조례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대전시라든지 대전 동구에서 뭔가를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조례를 만들면 되거든요. 의회에서 만들어도 되고 집행부에서도 그 조례를 발의하면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준 예산이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조례 만들고 예산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말씀 듭니다. 듣다 보니까 우리 정 PD님이나 신 기자님처럼 언론인의 역할을 이렇게 진실 탐사보도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 특별법이라는 게 잠깐 말했지만 굉장히 입법부 차원에서는 꼭 그럴 필요성 또 사치스러울 수 있다는 표현까지 주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한국전쟁의 이 공권력에 의한 무도한 학살은 규명이 되어야지만 앞으로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 차원에서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가 여순 이 관련 특별법이 지금 그저께 통과가 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했습니다. 아직은 법사위에도 아직 못 갔고 지금 아직 본회의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뭐 4.3 관련된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사실 그렇게 늘 수월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4.3이나 여순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는 거의 국민들이 다 아시거든요. 근데 사실 산내는 국민 전체는 또 사실 대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사실 산내가 동구에 있긴 하지만 우리 동구 뭐 우리 국민분들도 다 아시냐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거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우리 특별법과 관련된 그런 종류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런 어떤 국민적인 노력들, 우리 언론을 비롯해서 뭐 정말 우리 정재훈 PD님이나 신 기자님 정말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시지만 함께 좀 같이 이 노력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저희 특별법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지난번 우리가 1기 진화위가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장되지 못하고 좀 급하게 종료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성과도 있었고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과제로서 정리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 2기 진실화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기 진실화위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과제들을 해나갈 것인가 정리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벼보상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정부와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또 정리되는 부분이 하나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어떤 법체계의 정비는 아마 이번 2기 진화위의 활동과 이런 어떤 이 여순특별법도 이후에 뭐 실무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기거든요. 뭐 여기 단위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합쳐져서 이 2기 진화위 이후에 이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과 행정적인 그 뒷받침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가는 아마 그런 어떤 그 과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진실화의 기본법이 있지만 또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행안위까지는 통과가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1기 진화위 때 몇 가지 정책적인 그 일종의 이제 제언들을 1기 진화위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물 발굴에 대해서, 배보상에 대해서 그런 어떤 특별법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정리하기도 하고. 됐다가 2기 때 멈춘 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10년의 시간이 그냥 이제 비면서 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기 진화위는 반드시 그게 이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 PD도 말씀하셨지만 초선이시지만 우리 대전의 지역구 7분이 다 지금 여당 소속이시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시고 또 국회의장이신 또 박 의장님도 우리 지역 출신이시고 그래서 이게 사례가 되면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오늘 방송도 저는 그래서 정말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정치권이 함께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기 진실화회의 때요. 그때 당시에 이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 특별법은 산내를 포함해서 전국에 100군데가 넘는 그 학살과 관련해서 그분들의 그 진상 규명과 유족들의 배보상이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회장님께서도 그 배상과 보상을 받으신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별법은 이제 산내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 그런 특별법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여순 특별법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해당 지역 그 국회의원께서 공약 사항이었었어요. 아,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군요. 그러니까 출마를 하시면서 내가 이 특별법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공약이었고 그분이 당선 이후에 이 특별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가야 되는 과제입니다. 장 의원님 이 자리에서 공약하시죠? 아니 뭐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입법적인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고, 아직 2년 10개월 가까이 3년 가까이 임기가 남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전 지역 의원 7분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또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모범 사례를 잘 바탕으로 해서 잘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여순특별법이 모범 사례인지도 사실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도 본회의를 통과할 것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오늘 통과 못한 것도 있고 내용적으로도 저희가 조금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실은 저희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모범 사례라기 하기보다는 저희가 그래서 제가 2기 진화위 말씀을 드린 게 좀 구체적인 내용들로 들어가서 과제들도 좀 명확하게 하고, 왜냐하면 1기 진화위 때도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 우리 너무 이제 신청 위주로 진행됐다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신청해서 조사 결정을 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5-6천 건 정도인데, 이 실제로 밝혀진 이 진실이 밝혀진 분들이 한 16,000분 정도가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 2기 진화위도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사법적으로 이 부분을 더 어떻게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게 구체화가 되고, 그게 사실은 특별법의 내용에 담겨야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이제 정치적인 의지 표명만 하는 특별법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그럼 이제 실효성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2기 진화위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거기에 실질적인 내용들, 우리가 이 부분은 법이 미비했구나라는 게 딱 발견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담아서 법을 만들어나가는 그 과정으로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다. 되게 정확히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 공수처법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모든 법들이 개정을 하는 이유가 시대의 상황이 변하면 그걸 담기도 하지만 워낙 정치란 것이 역학관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려놓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수차례 개정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비점 보완하시고 실효성을 담아서 우리 산내 사건 같은 경우에 특별법
혹은 확실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애써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끝나지 않은 기억 전쟁입니다. 사실 살아계신 분들, 이미 돌아가셨더라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 아픔을 안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현실에서는 산내 학살 현장의 이 책임자, 가해자가 승승장구하고 모 학원의 이사장까지 하고 그 사람의 흉상까지 나중에 철거는 됐습니다만 그 딸이 또 여대 총장까지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언론인 두 분께서는 우리 언론에서 조명하는 것도 때로는 늦기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뭐 반민족 행위자들이 승승장구한다거나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학살의 책임자들이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이런 현실이 꽤 오래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굉장히 역사 바로 세우기가 그동안 좀 잘못돼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그 언론이 과연 그 일반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데 그동안 충실한 역할을 했는가라는 거를 되돌아본다라고 하면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과거부터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인 것 같거든요. 뭐 굉장히 많은 뭐 사회적 구조들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특히 이 이념 관련해서요. 네.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그 이념 교육을 강요를 했었죠. 저도 이제 반공 세대 중에 한 명인데 무조건 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은 적이다. 빨갱이 나쁜 거다. 그리고 어렸을 때 심지어 뭐 만화에서도 공산당은 뭐 늑대의 모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교육들을 받아온 세대인 거고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어떤 그 학교의 그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심화됐다라는 거 그리고 언론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하거나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 그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비판과 반성을 하기 전에 의제로 다뤄야 되는데 아예 거리로 안 다루니까 우리 시청자로서는 알 길이 없었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언론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산내 사건이 여기까지 온 데 있어서는 사실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이 계속해서 산내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많이 접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그런 책임을 방기만 해왔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바로 알려야 된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되는 현실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대학의 이사장으로서 승승장구를 해왔다든지 아니면 그 대학의 그 가해자의 흉상이 이제 뭐 설치가 됐다가 나중에 논란이 됐다든지 아니면 현충원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같이 누워 있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언론도 조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고쳐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려운 여건하에서 노력해 오신 거 아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네. 어떤 특정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특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이기 진아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유족분들 그러니까 내 주변이나 아니면 그동안 숨기고 싶었거나 아니면 몰랐던 이런 분들도 조사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하실 수가 있어요. 뭐 행정기관에 가서 아니면 가까운 그 행정복지센터에 가셔가지고 그 문의하고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MBC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캠페인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금강보호 캠페인이라든지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좀 연중으로 해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이 진화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출범한 지 한 5,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뭐 첫 사건이 뭐 형제복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국전쟁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게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권에서도 이기 진화이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산내라든지 한국전쟁 당시 어떤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규명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쪽에서 좀 우리가 뭐 독려를 해도 좋고 아니면 좀 더 압박을 해도 좋고 그래서 이기 진화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약자로 줄여서 진화인데 일기보다 이기는 정말 더 진화한 모습으로 실체적 그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시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서로 화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픔을 무조건 덮는다고 해서 화해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산내 평화공원이 2018년도부터 이렇게 추모 시설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사항 우리 전 회장님 늘 관심 갖고 보고 계시죠? 예, 어떻습니까? 상당히 더디다고 생각해요. 많이 더디다. 예, 더디다고 생각하는 건 올로 해서 유해 발굴이 완전히 끝나고 마무리를 해야 시삽을 뜨는데 유해 발굴이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올해는 불가능. 현재 6월 말로 이제 가는데 예. 11월 말까지는 좀 예. 하는 걸로 예정을 했다가 예. 많이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한 개 팀이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문화재 발굴팀에서 8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는데 유해가 지금도 이렇게 발굴을 해서 나오면은 처음에는 색깔이 노르스름했다가 바깥 공기를 쐬면 바스러져 버려요. 그렇죠. 예, 바스러지고 현재 그 유해가 제일 많이 묻힌 데가 게장, 게 사육장을 몇십 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아버지들이 그 게의 오물을 몇십 년 뒤집어 쓰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가 많이 훼손되고 제가 듣기로는 그 마을에 장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유해를 30년을 파서 팔아가지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절염 환자들한테.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의 유해가 그 도로공사 할 적이 8가마가 나왔다거든요. 푸대로. 그것도 흔적이 없어요.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예. 그렇지. 그 장씨 노인이 파다 그냥 계속 판매를 했고 또 장마가 져서 그 6.25 지나고 몇 년 동안은 그 들판이 허연했다는 거예요. 예. 폭우가 내리면 그 쓸려나가가지고. 그 7천여 구의 예. 그 피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예. 있었겠습니까? 7천여 구의 시신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3분의 1도 남아 계시지 사실 뭐 않을 것 같아요. 숫자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의 그렇죠. 노력을 해서 예. 지금 말한 내용까지도 그 내용에 담아서 예. 이러이러한 손실까지 있었다는 걸 예. 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평화공원은 사실 산내 골륜골 희생자들만을 위한 그 추모 시설이 아닙니다. 사실은 6.25 한국 전쟁 때 희생당했던 민간인들, 전국에서 희생당했던 민간인들을 추모하는 그런 그 시설을 정부에서 이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대전 동구가 응모를 했고 그래서 선정이 돼가지고 그 산내 골륜골에 지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전 동구가 할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좀 좁아요. 이게 행정안전부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전 동구는 이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동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공원의 골륜골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신 행안부에서는 거기는 골륜골 추모공원이 아니다. 한국전쟁 우리나라 전체 민간인 희생에 대한 거니까 그걸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이런 또 그 뭐랄까 약간의 그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화공원이라는 게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어쨌든 우리 산내에 이제 이 공원이 들어서는 거니까 예. 산내 골륜골의 그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장 의원님께서도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산내 아픔 곳에 세워지는데 행정안전부가 아무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그것을 굳이 그렇게 부담을 주거나 마치 회피하는 듯한 지시 혹은 신호를 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업명이나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국비 100%의 사업이거든요. 그걸 명분으로. 네, 국비 100% 그래도 산내 사업을 평화공원, 한다는 게 산내라는 두 글자가 앞에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국 단위 위령 시설이라고 이제 사명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산내로 결정된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 6.25 당시에 이런 어떤 민간인 학살의 큰 아픔이 이곳이구나라고 해서 사실은 그럼요. 여기가 결정된 거라서 일종의 이제 입지가 결정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반영이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뭐 걱정들을 하시긴 하지만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절체 이제 그 만들어가는 공모 과정 같은 것들도 진행이 됐고 사실 이제 그냥 딱 가서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그 유골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사실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작년에 이제 현장에 가서도 이제 그 얘기들을 몇 번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그 토지 보상 절차나 이런 부분들만 크게 무리 없이 진행만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뭐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도 뭐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계속 관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적으로 어떻게 잘 만들어 가냐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우리 뭐 행안부가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사회 그리고 이런 유족분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잘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떤 거버넌스 속에서 내용들을 잘 구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공원의 사례도 저희가 잘 참조를 해서 역사교육의 장, 뭐 다크 투어리즘이라고도 외래어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시민들께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미안의 역사적 과제,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될 지점들이 무엇일지 네 분께서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서 꼭 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삼아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또 등장하는 대목이 과연 미군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느냐 또 개입하고 있었느냐가 역사적인 굉장히 논점이 되고 있는데 혹시 한국전쟁 당시에 또 우리 유엔군 또 미군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사안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 책임 소재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 PD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안은? 그 당시에 발견됐던 그 이제 사진 자료라든지요. 거기에 미군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학살 현장에서 이제 목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공개된 미국 그 기밀 문서에서도 한국의 탑 레벨에서 이런 명령이 내려와서 이런 처형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근거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묵인을 한 거냐, 개입을 한 거냐, 아니면 승인을 한 거냐. 아니면 지시를 한 거냐? 그건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겠죠. 적어도 알고는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한국군은 스스로 전쟁을 치룰 만한 능력이 좀 사실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싸웠었죠. 그런 지위를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미군의 묵인 내지는 승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인 추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 기자님. 그 미군의 개입 여부와 함께 저는 이 당시에 이 사격을 누가 지시를 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발표 명령자. 그것도 굉장히 좀 급한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 이 산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민간인 학살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산내에만 국한돼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러니까 대전 형무소의 소장이 뭐 이렇게 책임자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벌어졌다는 것은 그 전국적으로 이걸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내렸다는 건데 그게 지금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정 PD님께서 탑 레벨이라고 뭐 해제된 그 기밀 문서에는 이제 적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탑 레벨이 누구인지가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5.18과 관련해서도 여전한 사안인데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급 이상이겠죠, 당연히 탑 레벨이라고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걸 누구다라고 확정이 그게 없어요. 지금 현재 확증할 수 있는 문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국내 문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정 PD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어떤 문서도 우리가 뭐 좀 자세히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기 과거사위 진화위가 이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영국에서 좀 확보한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 셰필드 대학에 봉인되어 있었던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취재했던 영국인 그 앨런 위닝턴이라는 기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남긴 기록들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7,000명이라는 이 희생자 숫자도 그분의 그 기사에서 유래된 건데 정확히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진화에서는 최소 1,800명이라고만 돼 있고요. 이 최대 7,000명이라는 거는 우리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조사가 굉장히 좀 더뎠다라는 거. 그리고 6.25 때 골룡골에서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또 대전 형무소에서 이번에는 인민군들에 의해서 우익 인사들이 상당수 희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국가가 무능해서 이념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싸움을 붙이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런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그런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사람들이 희생되고 저쪽에서도 희생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되게 미묘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학살이라고 하고요. 또 누구는 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립적으로 채택한 말이 희생인 거거든요. 저도 이제 공식 명칭이 희생이니까 희생이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그런 개념 정립도 또 동시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화이가 해야 될 일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 회장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하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빨갱이란 단어는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아버님들이 빨갱이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앞으로는 좀 그 시각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버님들도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라를 위한 마음이었고 그런데 왜 빨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제가 24개월 때 6.25를 겪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올해 74이에요. 제 일평생을 이 6.25라는 올가미 속에서 살다 끝나게 생겼어요. 이것 좀 국민들이 보는 시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님들도 네. 이 나라 국민이었어요. 오늘 아픔 역사를 저희가 잘 들어봤고요. 현직 의원이신데요, 장 의원님. 뭐 과거 뭐 저희가 진짜 젊은 세대니까요. 그러니까 과거를 뭐 바꿀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긴 하지만 이 진실을 드러내고 밝혀내고 기억하는 것에 게으르다면 어떻게 보면 그 과거를 또다시 반복하고 그 아픔을 더 키우고 하는 뭐 그런 일을 또 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사실은 뭐 저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아까 우리 정준 PD님 얘기하신 대전영무소의 그 이 우이군사들이 했던 그 우물 더 남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면서 저 자신도 그 게으름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기도 하고 그 진실을 드러내고 함께 화해하고 하는 일들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전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나아가기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정말 잘 기억하고 하는 일에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특히 진실 보도를 위해서 애써주신 두 언론인께 감사를 표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진실이 규명이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